네, 반갑습니다. 7월달 한시와 고사성으로 읽는 역사와 철학 7월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유도원도는 맨 처음에 몽유도원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시가 있습니다. 이 안평대군 이용의 시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요 지금 크기가 실제 몽유도원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몽유도원도는 말 그대로 이 꿈속에서 꿈몽자, 그 다음에 노는유자, 복숭아도자, 이제 근원원자, 그림도자, 꿈속에서 안평대군이 이 도원을, 즉 복숭아밭을, 여기가 복숭아밭입니다. 복숭아밭을 거닐었던, 그래서 복숭아밭을 찾아가다가 그래서 복숭아밭을 거닐고, 그렇게 하다가 꿈을 깨고, 그래서 꿈을 깨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왜 도원의 꿈을 꿨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그 근원을 설명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유백한 것을 좋아하고 천석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꿈을 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린 게 안견입니다. 안견은 바로 그때 당시에 도하원의 최고의 이제 화가였죠. 그래서 안견을 불러가지고, 안견은 안평대군과 가장 가까웠던 이 도하원에 있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가도, 여기는 가도라고 나옵니다. 가도를 불러서, 즉 안견을 불러서 꿈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안견이 바로 이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희대의 걸작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걸작은 안평대군이 이 꿈을 꾼 게 이제 1447년입니다. 정묘년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꿈꾸고 사흘 만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1447년 이후 6년 뒤인 1453년 10월 10일 날 이제 수양대군, 즉 안평대군의 형님이죠, 세종대왕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문종 이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양대군 이유, 그리고 세 번째가 안평대군 이용, 그리고 아주 유명한 또 이제 여섯 번째 왕자 대군이 바로 금성대군 이제 이유입니다. 이름은 발음은 같지만 다르죠. 그렇게 이제 뭐 유명한 아들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결국에는 1453년 쿠데타에 의해서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 계유년의 난을 어지러운 것을 이제 깨끗하게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김종인, 황보인, 그리고 안평대군을 위시해서 그때 당시에 이 단종 주변에서 단종의 이 권력을 강화하고 안평대군을 수양대군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전부 척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이 안평대군 이용도 결국에는 강화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어가 교동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일 만에 10월 20일 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죠. 그러면은 이 몽유도원도가 1447년에 이게 그려졌고, 안평대군이 1447년 10월 20일 날 꿈을 꿨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5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447년이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조선 왕조가 이제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특히 세종대왕의 이 치세 때 평화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년 전에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도 만들고, 그리고 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라고 불려지는 이제 세종 이도의 이 시대의 아들들이, 특히 그 중에서 안평대군은 굉장히 시서화를 잘했기 때문에 시서화 삼절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고, 굉장히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도화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 이제 주변에 있는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서 많이 이제 같이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이 그림을 그린 안견의 경우에는 안목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견은 나중에 보면은 백호 윤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윤유는 이제 이 효종 때 사람이죠. 한참 이후의 사람인데, 거기 보면은 안견이 결국에는 친하고 안평대군과 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 쿠데타가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안견은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안평대군과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했는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정삼품 이 호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삼품이면 화가가 정삼품 호군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지위에 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용매묵이라고 하는 영경에서 가지고 온 그 먹을 가지고 올려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평대군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평대군이 다시는 우리 집으로 오지 마라 해가지고 내치고, 이 소문이 이 서울 장안에 파다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안평대군과 안견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안평대군 사람이 아니다, 안견은 배신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결국에는 안견은 안평대군 일파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호 윤유는 이 안견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서 마음속에 덕을 품고서 더러운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인물로서 정말 고상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안평대군이 쓴 제발입니다. 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여러 가지 경위를 이제 쭉 설명하는 제발이 있고, 그래서 먼저 이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가 있고, 안평대군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제발, 즉 다시 말하면 발문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문 뒤에는 세종대왕에게 이제 안평대군이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세종대왕이 정말 멋진 꿈이다, 이거야말로 태평성대를 증명하는 그런 이제 꿈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도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하면서 집현전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 그림과 이 안평대군의 이 발문을 읽고 보고 찬시를 써라, 찬문을 써라. 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과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를 쭉 설명하는 이 발문을 읽고, 찬문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문 또는 감상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대의 최고의 이제 집현전 학자들, 그리고 최고의 이 권력, 세종대왕 주변에 있었던 최고의 문인들이 여기에 전부 찬시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절제 김종서, 영의정, 우의정이었죠. 그 다음 뭐 성삼문
박팽년, 이계, 신숙주 등등 여러 사람들 22명이 이제 여기에 찬시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쭉 말아가지고 총 21m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 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두루마리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종대왕, 그 다음에 안평대군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현전 학자들과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담론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텐니대학 천리교를 하늘 천자에 이치이자 쓰는 천리교라고 있죠. 딱딱이를 딱딱 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가 있는 천리대학의 지하의 수장고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보통 뭐 한 10년 넘어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86년인가 87년인가 90몇 년인가 한번 오고 2009년에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게 분명하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이 그림이 있었던 곳이 대자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자사는 지금 이제 고양시 벽제 근처에 있는 아주 큰 절입니다. 지금 이제 그 대자암의 그 위치라든가 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큰 절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절은 왕실, 조선 왕실의 절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아마 이 안평대군이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대자암에 갖다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게 일본이 가져갔다는 것은 이 1592년에 이제 보통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이렇게 하죠. 조일전쟁,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제4군으로 1군부터 시작해 쭉 여러 명이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가등청정, 가토 키요마사, 뭐 그 다음에 이제 소소행장, 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중에 이제 4군의 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이 시마주 요시히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시마주 요시히로는 어디에 주둔해 있었느냐? 바로 서울 군교 경기도 북부 지역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에 주둔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왕실과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해 유명한 절들, 그 다음에 큰 무덤들 다 파헤쳐 가지고 부장품들부터 다 가져갔습니다. 그걸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아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대자암이 왕실의 이제 그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 금으로 만든 뭐 불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녹여가지고 다 가져가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그림이 이 1893년인가에 일본의 문화재를 이제 수록해 놓은 책이 발간되는데 거기에 시마주 요시히로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그림을. 그래가지고 그 그림하고 목류도 온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시마주 요시히로 가문에서 가져가고 그 가문에서 오랫동안 이제 대대로 전승이 되어 오다가 그게 이제 일제 1890년 말에 문화재 조사, 일본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문화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일본에 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림 중에서 아마 가장 멋진 그림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본에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이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이 글씨가 바로 누가 쓴 거냐 하면은 안평대군 자신이 직접 쓴 필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평대군이 여기 보면은 뭐 잘 안 보이지만은 후 3년 정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정월 1야, 정월 하룻밤에 제7지정,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안평대군이 살던 곳이 치지정입니다. 치지정에서 피열람, 인피열, 피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람한다, 열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쭉 열어보면서, 쭉 열어보고 난 다음에 유작, 마음이 내켜가지고 시를 한 편 적었다. 청지는 안평대군이 쓰는 호입니다. 그래서 그걸 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부위가 바로 여기 목류도원도이고, 그리고 목류도원도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목류도원도에 대한 발문입니다. 그리고 발문 뒤에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이 목류도원도에는 신숙주의 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신숙주를 일본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숙주는 일본의 사신으로도 간 적이 있고, 그리고 신숙주의 학문을 높이 치기 때문에 신숙주의 이 글을 바로 해놨는데, 원래는 우리나라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은 이 고득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종의 글을 보면은 워낙 제일 먼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만져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릿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평대군이 죽고 난 이후에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1453년에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도 한 150년 정도 이후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었다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92년에 쿠데타가 있은지, 1453년에 쿠데타가 있었으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조일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한 150년 정도 후에 이것이 일본으로 아마 시마주 요시히로가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이 안평대군의 요 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평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일상적인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갑자기 여기 올라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보이고, 여기서부터 산이 굉장히 높고 기암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평소의 삶이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꿈을 탁 끄는데 누구와 더불어? 호려 인수와 더불어. 인수는 누구냐면 박팽년의 호입니다. 박팽년은 나중에 이제 사육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박팽년 성산문. 그래서 여기서부터 꿈이 딱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돌고 해가지고 기암절벽을 거쳐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굉장히, 거기에 따르면 백절이 용미라고 이렇게 합니다. 괴해로전 백절이 용미. 계곡이 돌고 하는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100번이나 꺾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에 탁 들어가니까,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도화 꽃들이, 즉 복숭아 꽃들이 쫙 있는 평지가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전부 산들이 거꾸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바로 여기가 바로 도화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까지 여기에 이 안평대군의 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원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릉도원이 바로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 인간의 이상향을 무릉도원이라고 이렇게 하죠. 무릉도원이라는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이 도연명이라고 하는 진나라 동진 때 도연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라고 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릉에 이제 어떤 어부가 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잡는 걸 어부로 하는데 포어 위협 고기잡이를 어부로 하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가지고 물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이 복숭아꽃이 내려오다. 그래서 복숭아꽃이 있는 그쪽으로 딱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복숭아 숲이 있고 거기에 갑자기 길이 끊어지더라. 그래서 배를 매놓고 그쪽으로 숲으로 들어가니까 큰 산이 나오는데 큰 산에 조그마한 이제 굴이 하나 보이는데 그 안쪽에서 빛 같은 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다 말이죠. 처음에 들어가니까 초극혐. 처음에는 너무나도 좁아가지고 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듯 말 듯 하다가 갑자기 넓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탁 펼쳐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옷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이미 이때는 동진시대니까 동진시대 이전에 한 400~500년 전에 진나라 때 진시황 때 옷차림을 하고 있고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대접을 많이 받고 있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밖에 가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살더라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부 다 이걸 피해가 난리를 피해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다 하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자마자 가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저기 표시해 놓고는 와가지고 이제 군 태수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수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표시한 것을 찾아봐라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작이라고 하는 이 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찾아가 봐야지 해가지고 찾아가 봤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병으로 이제 죽었다. 그 이후에는 연후에는 더 이상 무문진자 무릉도원으로 가는 진이 어디냐 나루가 어디냐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도연명의 도화원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원기라고 하는 이게 기본이 되어 가지고 동양의 이상세계는 무릉도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도 바로 그러한 이상향 동양의 이상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안견의 이 몽유도원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도 최고이고 글도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은 조금 있다가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송설체라고 하는 겁니다. 송설체는 이 원나라 때 조맹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호가 송설도인입니다. 따라서 조맹부의 요 글씨체를 송설도인이라 해가지고 소나무 송자에 문설자 해가지고 송설도인 송설체라고 하는데 이 송설체를 그때 당시에 고려 때부터 많이 썼는데 역시 조선 초기에도 많이 썼고 그 송설체를 가장 잘 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안평대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명필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이제 1818년에 태어나가지고 1453년에 죽었으니까 35살 만으로 35살 우리 나이로 36살에 죽었지만 굉장한 이제 학식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서와 삼절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안평대군의 글씨를 임세를 해봤습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가능하면 이제 흉내를 내가지고 글씨를 써봤는데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 글씨는 안평대군의 요 글씨 원본 글씨가 요 크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그걸 조금 제가 새로 써가지고 했는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몽유도원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몽유도원도에 나타나는 안평대군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몽유도원도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평대군의 글씨입니다. 안평대군의 실제 글씨 크기이고 그 목류도 원도와 목류도 원도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저 찬시 그리고 요 이제 발문이라 있죠. 어떻게 해서 이 목련도 원도를 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인데 글씨도 작고 잘 안 보여서 요걸 그대로 임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쓴 글씨도 아마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잘 안 보여도 설명을 듣고 이 전체 내용을 짐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류도원도 이거는 안평대군의 글씨입니다. 안평대군이 직접 쓴 처음에 이제 목류도원도를 들어가는 글씨를 그대로 제가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류도원도 자 그래서 새 정묘 4월 20일야 여방치침 정신거허 수지수자라 목력지연이라.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새 그때 당시에 세월은 여기에 제자를 쓰기도 합니다. 세제 하면은 오늘날 이제 세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세월이 언제다. 세제 뭐 신축년 지금 같은 경우는 중하 또는 성하 이래 되겠죠. 한여름이다. 신축년 지금 세월은 지금 현재 시기는 이제 신축년 중하 또는 성하 이렇게 되면 한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세월 세자죠. 새 정묘 4월 20일야 정묘년 4월 20일 밤. 자 정묘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447년입니다. 안평대군이 1418년생이고 안평대군은 아까 얘기했듯이 35살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정묘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안평대군이 35년 동안 살면서 그게 바로 언제냐? 바로 27살 되던 바로 그 해에 이제 그때죠. 29살 되던 때죠. 그래서 정묘 4월 20일야 4월 20일 밤에 여방지침 내가 잠을 자려고 바야흐로 모름지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정신거허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거허라고 하는 건 아득해지다. 정신이 이제 정신이 들었다가 꾸기 전에 잠자기 직전에 그 아득해지는 그 상황을 거허라고 합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수지수자라 잠이 깊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득해지면 잠이 확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목력지연 꿈도 또한 꾸었다. 꿈에 이르렀다는데 꿈도 또한 꾸었다. 호련히 이 말이죠. 호려인수 호련히 누구누구와 함께 위드의 뜻이죠. 인수와 함께 인수는 아까 박팽년입니다. 이 박팽년은 나중에 단종이 이제 쫓겨나죠.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실권을 수양대군이 잡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쫓겨납니다. 영월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결국에는 1456년에 수양대군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1453년 이후 3년 뒤에 결국에는 사육신들 있죠. 박팽년, 성산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 죽고 또 생육신은 거기에 벼슬을 버리고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그때 이제 유명한 바로 박팽년이죠. 인수와 함께 박팽년과 함께 지일산하 이르렀다. 어떤 산 아래에 하나의 산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 산이 층만 또 많은 이 매만자 산봉우리 만자입니다. 그래서 산봉우리가 층층으로 이어져 있고 심학 깊을 심자에 계곡학자 계곡이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죠. 계곡이 엄청 깊은 그런 산 밑에 이르렀다. 그리고 추절요요 그리고 이 산봉우리들이 그 뾰족뾰족한 봉우리들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유도화 수십주, 도화꽃이 몇 그루가 이렇게 딱 피어 있더라. 그래서 도화꽃이 피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겠죠. 미경절임 표이분기라. 그래서 그 도화꽃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미경, 아주 조그마한 오솔길이 그 밑에 있는데, 어디로? 임표, 표이분기, 미경절임표 이 분기니까, 절임이라고 하면은 저 임표, 임은 수풀이고 표는 그 드머리를 얘기합니다. 그 숲 그 드머리에까지 조그마한 오솔길이 미경이 나 있었는데, 그것이 그 드머리에 가서는 분기 두 갈래로 딱 나눠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회황절입,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적소집, 어디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만났다. 1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상관야복, 상관야복은 산에 사는 사람들이 대충 쓰고 다니는 모자, 옷도 촌 사람들이 입는 옷, 다시 말하면 은자를 얘기합니다. 은자. 그래서 상관야복은 바로 은자입니다. 산속에 숨어 사는 그런 은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장읍이 위여와, 나에게 두 손을 모아서 공손하게 읍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위여와,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종 차경 이부 입곡즉 도원야라. 이 작은 오솔길 한 길을 가리켰겠죠. 왼쪽 길인지 오른쪽 길인지 가리키면서 요 길 쪽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입곡즉, 입을 두 번이나 썼네요. 들립절. 입곡즉 그 골짜기로 들어간 즉 도원야라. 도원이 펼쳐집니다. 그거 바로 도원입니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여인수, 나와, 그리고 여는 더불어서 말이죠. 인수와, 나는 인수와 더불어서 책마심지, 책은 이 채찍질하다, 말을 채찍질하면서, 심지 그곳을 찾아갔다. 찾을 심자, 지자는 영어의 that, it 이런 뜻이죠. 그것을 찾아갔다. 그런데 찾아가는 곳이 애등탕락 임망해울, 높은 골짜기, 즉 이 절벽 같은 이런 산기슭이 쫙 높은 곳으로 펼쳐져 있고, 임망해울, 수풀이 쫙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울자는 울창할 울자죠. 회자도 무성할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망,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더라. 개회로전, 개는 이 시내는 꼬불꼬불 돌고 돌고, 길은 이렇게 돌고 돌고 꺾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개 백절이 용문이라, 100번이나 구부러졌다 굽혀졌다 하더라. 그래서 마치 길이 없는 듯이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 그런데 이제 100번이나 걸치고 이렇게 가니까 바로 끝부분에 와서 기곡즉, 끝부분에 와서 보니까 이제 희미하게 보이겠죠. 이 기곡즉, 그 골짜기 끝으로 이제 탁 들어가니까 동중강화, 그 골짜기 끝에 없어 보이던 그 동중이, 즉 그 계곡 안쪽이 확 넓어지면서, 계곡이 넓어지면서 여기 이제 동원동이 이렇게 탁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집도 조그만 집이 있고, 요 앞에 폭포도 있고, 요 배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확대해서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동중강화, 그 계곡이 꽉 넓어지면서 가 2, 3리라, 가히 2 또는 3리 정도 되는 넓은 벌판 비슷한 그 산중에 이런 것들이 고원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고원이 확 펼쳐지다. 넓은 이제 평원이, 산 위에 넓은 평원이 딱 펼쳐지더라. 그런데 거기는 어떠냐, 사상한 병립하고 그 펼쳐져 있는 그 넓은 고원 옆에는 이 산들이 네 군데 다 동서남북 각 이 산들이 병립,
벽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운무는 엄해하고 이 구름과 이 저 안개가 가득 끼어 가지고 아스라이 이 안개가 오르듯이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고, 그리고 원근 도림이 멀리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이제 이 복숭아 숲이 조용증하라 서로 햇빛에 비쳐 가지고 이 안개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더라. 그것뿐만 아니고 우유 또한 중림모우 그 옆에 보니까 대나무 숲이 탁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띠로 만든 집이 있더라. 띠집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억새집입니다. 억새 비슷한 이제 띠풀로 만든 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초가집 이래 있지만 초가집도 없는 산골에는 전부 띠풀로 만들어 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띠풀로 된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시경반개 바로 나무로 만든 이 살인문이 있는데 이 살인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 그리고 그 살인문 쪽으로 안쪽으로 이래 보니까 토채 2층이라. 그 처마가 흙으로 만든 처마가 이미 다 깨어져 가지고 흩어져 있더라. 그리고 무, 개견, 우마라 저 닭소리나 개소리, 말이나 소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보면은 개소리, 닭소리 막 들려오더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대접하는데 닭을 잡아가지고 술과 함께 안주로 삼아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 도화원이다, 저 무릉도원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소동파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신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신선이 아니다. 신선이 어째 닭을 잡고 이렇게 하겠느냐.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는 말 그대로 난을 피해서 간 진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그 후예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는 신선의 곳이 아니다. 왜 그러냐. 개와 닭이 있다는 것은 사람 사는 곳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도화원기는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 살게 된 500년 정도 이제 세상하고 떨어져서 살게 된 곳이지만, 여기야말로 이 안평대군이 간 곳이야말로 개견, 우마라, 개소리, 닭소리, 소, 말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야말로 신선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철에는 앞에 흐르는 내에는 유유편주, 오로지 한 척의 이 편주 하나의 배 하나만 있는데 이 배가 사람도 없고 수랑유의, 따를 수랑 이 파도에 따라서 거기에 물결이 살랑살랑이니까 물결에 따라서 유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 그리고 그 모습이 정경소조, 그 모습이 정경이 아주 고요해서 야 선부연이라 마치 신선의 세계에 온 듯 그렇게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어시에 이때 지주 첨저자 구이인데 이 모습이 너무나 이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오랫동안 이걸 쳐다보면서 할 말을 읽고 이래 있다가 위인수와 내가 인수에게 박팽년에게 말하기를 감 착곡 개가실 기불시여와 실도원야라. 감 이 바위를 이제 깎아가지고 그리고 바위를 깎아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에 나무를 얹고 그 다음에 계곡을 깎아가지고 여기에 방을 만들고 그래서 개가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불시여 여기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실도원야라 이거야말로 도원야다. 자, 감착곡 개가실 이거는 한유의 도원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한유가 지금 도원도에 보면은
감찾고 개궁실로 나옵니다. 집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찾고 개궁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바위를 깨고 계곡을 부숴가지고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담도 만들고 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 한유의 도원도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데 바로 그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찾고 개가실 기불시오, 바로 여기가 그것이 아닌가, 실도원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류수인 제후 내 정부 보몽 등 동차는 자야라. 그런데 옆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뒤쪽에 몇 사람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들은 내 정부는 최항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부라고 하는 호를 씁니다. 그래서 정부, 범몽은 신숙지입니다. 정부, 범몽 등과 같은 사람으로 동차는 자야, 같이 차는 자, 차는이라 할 때 운자를 같이 차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 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1446년에 이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훈민정음 이 나라에 말은 있는데 글이 없으니까 그 글을 만들려고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대왕하고 여러 번 이제 모여가지고 했죠. 그리고 신숙주를 비롯한 정인지 여러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저쪽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황찬이라고 하는 이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15번이나 만나면서 언어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뭐를 만들었냐,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집현전에 있었던 동찬운자야라 하는 집현전에서 같이 운자를 만들던, 즉 훈민정음 창제에 같이 참여했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상여 서로 더불어서 정리, 이제 신발을 고쳐내고 척강, 제가 이거 쓰다 보니까 척강이라 써야 되는데 강을 먼저 쓰고 강척 이렇게 했습니다. 척강, 내려오는데 고의 자적이라. 다시 이렇게 탁 되돌아오려고 하니까 저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보면서 스스로 마음이 그 유유자적하죠. 자적에 있는데 홀가견이라. 그때 꿈을 딱 깼다.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꿈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호라. 이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느낀 바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통도 대읍은 고 번화하여 명환지 소유요. 궁곡단에는 내 유잠하여 은자지 소처라. 시고로 우신청자자는 적 부도 살림하고 도정천석자는 몽불상 암낭이니 개 정조 수도하여 비지 필연냐라. 고인 유언말 주지 소위는 야지 소몽이라. 통도 대업은 큰 도시와 큰 이제 읍내에는 원래가 번화하여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화려해서 명환지 이름난 이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논일고 있는 곳이요. 궁곡단에 깊숙한 산골과 그 다음에 절벽과 같은 절벽, 깎아지는 절벽과 같은 이런 산골은 내 유잠하여 그것이 원래 그윽하고 침잠되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서 은자지 소처라. 은자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다.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우신청자자는 몸에 이 푸른색과
붉은색 옷을 입은 자는 푸른색 옷은 정사품까지가 푸른색 옷을 입습니다. 푸른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앞에 학이 있는 학배가 있으면은 문신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있으면은 무신이죠. 그리고 한 마리일 경우에는 이제 단학이죠. 단학일 경우에는 뭐 5급 이하고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자라고 할 때는 푸른색 옷을 입는 그러한 낮은 직급의 사람과 붉은색 옷을 입는, 붉은색 옷은 정삼품 이상이죠. 정삼품 이상의 붉은색 옷을 입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즉 그 흔적이 부도 살림이라, 살림에 그 흔적이 도달할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산속에 가서 노릴 수 여유가 없다. 바빠가지고, 공무에 바빠가지고 그런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도 살림이요. 도정천석자는, 그리고 도정천석, 천석, 이 샘과 돌이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몽불상암낭이라, 꿈에도 불상, 생각할 수가 없다. 암낭, 암낭은 뭐냐면은 높은 고관대작들이 살고 있는 이 궁궐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높은 그런 이제 건물들을 암낭이라고 합니다. 그런 암낭에 도달할 수가 없다. 꿈에도 가지 못한다. 은자들은 왜 그러냐? 이것은 모름지기 정조부도, 정조수도하여 생각하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수도 다르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리지 필연냐라, 이거는 사리로 볼 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고인연화,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지소위는 낮에 행한 일이, 주지, 낮주자죠. 낮에 행했던 일이 야지소몽,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옛날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프로이트가 뭐 꿈 해몽도 하고 하지만은 이 동양 쪽에서는 낮에 있었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입니다. 꿈에는 뭐 얘기해 보면은 꿈에 6가지 종류의 꿈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하여튼 기본적인 것이 이겁니다. 주지소위는 야지소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 탁신금에 가요, 나는 탁신, 몸을, 맡길 탁자죠. 몸을 어디에 맡겼냐? 금에게 맡겼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금자가 다른 글자보다 조금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금액은 궁궐입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쓰다가 여기에 중간에 따로 쓰지 않고 바로 띄워가지고 한 글자 높이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금자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탁신금에 가여 나는 몸을 금에게, 즉 궁궐에, 여기 뭐 궁궐을 이루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금액이라고 하는 말도 궁궐을 이루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 중국 영화 보면은 왕야께서 뭐 폐하께서 할 때마다 이제 손을 모아가지고 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글씨에도 임금이 사는 곳, 임금을 언급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한 글자, 글을 쓸 때도 높여서 쓴다. 그래서 나는 몸을 금에게 맡겨서, 즉 궁궐에서 몸을 맡기고, 궁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금에 가여 숙야 종사로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즉 어떤 일? 공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러 가지 나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몽지도 살림야요. 어째 그 꿈이 살림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상하다 말이죠. 나는 공무로 바쁘고 이렇게 나란 일로 바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꿈을 꿀 수가 있느냐? 아까 주지소위는 야지소몽이라, 낮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는데, 나는 낮에 국가 일을 하는데 어째 꿈에 이런 이제
도원의 꿈을 꾼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몽지도 살림야오, 또 우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도의지어 도원야요, 살림에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디에 갔느냐, 도원에 갈 수가 있었단 말이냐.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도원야요, 여지상호자 다이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말로 많은데 하필 어째서 이제 도원이종 시수자야호, 도원에 따라가가지고 도원에 같이 논의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몇 사람들인가. 아까 몇 사람이라고 했어. 박팽년, 범홍은 신숙주고, 정부는 이제 아까 최항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는 등이 나옵니다. 등. 아까 정부, 범홍, 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언급하기로는 지금 이제 박팽년은 처음부터 따라갔고, 나중에 뒤에 보이던 사람이 정부, 범홍, 즉 신숙주, 최항 등의 사람들이 나중에 있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여기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갔던 박팽년은 나중에 수양대군의 뜻을 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육신이 됩니다. 반면에 뒤에 나중에 따라왔던 신숙주와 최항은 수양대군에게 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심지어는 신숙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의정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한명회와 더불어서 굉장히 늙을 때까지 오랫동안 살았죠.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숙주나물은 빨리 쉰다 얘기하죠. 바로 신숙주는 그 절개가 붙지 못해 가지고 잠깐 사이에 그냥 쉬어버린다. 이 곧은 절개가 아니라 바로 금방 변해버린다 해서 숙주나물, 빨리 쉬는 나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숙주나물인데, 이 숙주나물의 근원이 바로 신숙주에서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지상호자 다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데 하필 도원이종 시수자요, 어떻게 해서 도원에 따라가 가지고 같이 노들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가 생각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묻고는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고는 스스로 답변을 하는 거죠. 이 안평대군이 아마도 생각건데, 기성은 그 성정이, 그 마음 씀씀이가 유벽하여, 즉 유벽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즉 이 산속에 조용하고 편벽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성정이 있었고, 그래서 소유 천석지회라, 그 마음속에 원래부터 천석지회라, 즉 이 샘과 돌석, 샘 천자의 돌석자, 즉 자연을 천석이라고 합니다. 천석고항이란 말이 있죠.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더 이상 고항은 여기 횡격막 사이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천석고항 이러면은 더 이상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 할 때 천석고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그걸 다른 말로 강화의 병이 깊어 뚱님에 누웠더니, 이 관동별곡, 물론 관동별곡을 지은 이 송강정철은 정치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지은 시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면은 서인으로서 동민들을 완전히 막 아작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송강정철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의 시는 특히 좋습니다. 특히 관동별곡은 보면은 그런 첫 구절이 그렇게 되죠. 강호의 병이 깊어 뚱님에 누웠더니, 강호라고 하는 것은 강과 호수,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중림이죠. 중림에 누웠다. 중림도 자연입니다.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연 속에 누웠더니, 그랬는데 관동 팔병리에 방면을 맞드신다. 즉
관동, 강원도 관찰사를 맡긴다. 그러니까 바로 뛰 나와서 이제 관찰사를 하는 거죠. 강화에 병이 깊은 게 아니죠. 하는 소리가 이제 강화에 병이 깊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원래부터 소유, 롯데 소자는 원래부터 천석지회, 이 자연을 사랑하는 회,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꿈을 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 수자자, 그 여러 사람들 같이 갔던 그 꿈에 도원에 몽유 도원했던 그 여러 사람들은 교도 우후하여 그 사귀는 정이 굉장히 깊어서 고로 깊었기 때문에 고로 치차여라, 여기에까지 이런 게 아닌가, 이 도원에까지 같이 꿈속에서도 같이 간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안평대군은 그들을 그렇게 이제 친한 이제 그걸로 했지만, 결국에는 몇 년 후에는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평대군 자기 동생도 죽이고 김종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단종을 이제 옹호하고 단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럴 때 결국에는 이 저쪽 편에 서게 되죠. 이 수양대군의 편에 서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수자야 교도 사귀는 정이, 서로 사귀는 정이 우후 굉장히 두터워서 고치차야, 그러므로 여기에 즉 도원에까지 함께 이런 것이 아닌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꿈을 꾸게 되었는가, 이래저래 했었거든. 그 같이 간 사람은 왜 같이 가게 됐는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시에 이에 영, 명령을 내렸다. 가도는 안견의 자입니다. 이 호는 현동자라고 하는 호를 쓰는데, 가도 이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견을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에게 명령하여 작도하라,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했다. 자, 그런데 단미지, 요 미자가 빠졌네요. 단미지 고지소위 도원자는, 그러니까 나는 단지 알지 못하겠다. 뭐가? 소위, 이른바 도원자, 옛날에 소위 도원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무릉도원이라든가 뭐 도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역약시호, 역시 내가 꾼 꿈과 같은지 이걸 알지 못하겠다. 단지라고 되는데 요 미자가 빠졌습니다. 단미지 고지 소위 도원자는 역약시호와, 또 내가 꾼 꿈과 같은 건지 이걸 내가 지금 알지 못하겠다. 후지 관자가, 나중에 이 그림을 보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구고도, 옛날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저 도원에 관한 그림들을 구해서 교암응, 비교해봐라. 나의 꿈과 비교해봐라. 그러면 필요 없냐라. 거기에는 반드시 같구나, 다르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반드시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몽후 3일, 꿈을 꾼 지 사흘 후에 도기성,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라고 하길래, 이 지금 이제 몽유도원도 라고 하는 이 발문을 내가 지금 쓴다는 거죠. 구성이 되었다 하길래 요 그림을 먼저 붙이고 자기 글을 쓰죠. 서우, 글을 쓴다. 어디에서? 비해당지 매주컨이라. 비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해라고 하는 것은 해이해지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어느 날 이 안평대군을 불러가지고, 그래 너의 그 집에 당호가 있느냐, 즉 너의 집 이름이 있느냐 하니까 아직 없습니다. 집에 이름이 없어야 되겠느냐,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하면서 이 저 시경에
비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경하고 또 한 곳인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비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비해당으로 지어라. 즉 게으르지 마라 라고 하는, 이때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손자인 그 단종, 그때는 단종은 아니죠. 단종은 이제 묘호죠. 죽고 난 다음에 올린 게 단종이죠. 그러니까 내 손자인 이 단종은 일찍 죽었습니다. 17살에 죽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걸 보니까 이 사주를 보니까 단명수가 있더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래 하면서 이제 그때 떠올린 생각이, 자, 임금의 이름은 다 외자입니다. 한 글자씩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임금의 이름은 휘를 해야 됩니다. 그 임금의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도, 세종대왕은 이도입니다. 이도는 도자도 글씨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쓰는 글씨입니다. 그 다음에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임금 왕자가 들어가는 향자를 씁니다. 그 옆에 향할 향자.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임금 왕자가 들어가. 이용도 얼굴 용자 앞에 임금 왕자가 들어갑니다. 안 쓰는 글자를 거의 씁니다. 이성계, 이방원은 왜 그럼 세 글자냐? 이 사람들은 뭐냐,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는 그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걸 받은 거죠. 선의를 한 거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름이 좀 두 글자인데, 그 이후에 낳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이 대군들은 이름이 전부 왕자가 될 사람들,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직계자손들, 적손이죠. 적자들은 전부 이제 이름은 한 글자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자에게 난 이 왕자를 대군이라고 합니다. 대군. 그런데 적자가 아닌 후궁에서 난 왕자는 뭐냐? 군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적자에게서 난, 황후에게서 난 이 공주는 말 그대로 공주라, 다른 공주라고 하죠. 그러면은 후궁에서 난 공주는 뭐냐? 옹주라고 합니다. 옹주. 덕혜옹주 이렇게 얘기하죠. 덕혜옹주는 고종의 이 후궁에게서 났기 때문에 옹주가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단종이 이제 그래서 이 단명수가 있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름을 홍위라고 지었습니다. 두 글자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의 이름은 한 글자인데 홍위에 대해서만 이 단명수를 넘어서고자 이 홍위라고 하는 두 글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결국은 단명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17살에 결국에는 강원도 영월 거기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운명론적인 그런 것이지만은 어쨌건 이미 세종도 자기의 손자를 떠올리면서 왜 그러냐,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 문종인데 이향인데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종이 일찍 죽을 것이라고 늘 걱정을 했고, 일찍 죽게 되면 바로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이 이홍이죠. 단종이 된 이홍인데, 근데 그 밑에 아들들을 보면은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 괄괄하죠. 무인기질이 있죠. 그 다음에 뛰어난 이 문화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안평대군, 그 다음에 금성대군, 줄줄이 6명인가 8명인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 틈바구니에서 단종이 과연 왕위를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 단종을 안고 집현전 학자들에게 다니면서 손자를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여러 학자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신숙주건, 최항이가 나중에 배신하고 결국에는 수양대군 편에 숙부 조카를 죽이고 결국 이제 정권을 찬탄한 수양대군 편에 붙었던 사람들, 집현전 학자들도 많지만은 세종대왕 그렇게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서 서우 글을 썼다. 어디에서? 비해당. 비해당은 아까 금방 얘기했죠. 이 시경에 게으르지 마라. 즉 단종을 보필하는데 게으름을 부리지 마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인 이 유에게도 처음에는 여러 번의 이제 이름을 고칩니다. 대군의 이름을 여러 번 고친 경우는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제 고치게 됩니다. 진양대군이었다가 뭐 또 무슨 대군이었다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름을 뭘로 줬냐? 수양대군으로 지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바로 수양산을 떠올린다. 수양산은 뭡니까? 바로 백이숙제를 떠올리죠. 수양산에 이 왕조를 위해서는 새로운 왕조를 받들지 않고 이 왕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이제 수양대군이죠. 아주 수양산에서 이제 고사리를 뜯어먹으면서 죽은 이제 백이숙제다. 그래서 수양대군 보고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이름까지 고쳐줬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무의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어쨌건 비해당지 매주컨이라. 매주컨은 바로 그 집 이름입니다. 그래서 매주컨이라고 하는 매화와 이 대나무가 있는 헌 집에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발문입니다.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이 글을 이제 짓게 된 것은 바로 이 그림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요 이제 발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시, 이제 3년 뒤인 아까 1447년이라 했죠. 1447년에 꿈을 꾸고 그림을 이제 그리고 거기에 발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22명의 대단한 이제 학사들, 집현전 학자들을 비롯한 최고의 이제 문인들이 글을 써가지고 이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20m 되는 두루마리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득종 신숙주로 이어지는 22명의 글이 쫙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제자,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목류도원도 이렇게 하고 세한도도 마찬가지로 세한도 이렇게 나오죠. 목류도원도 하고 제일 첫 번째 시가 먼저 나옵니다. 이 시는 실제로 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 시지만은 이걸 이제 제일 앞에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도 역시 여기에 있는 안평대군의 글씨를 제가 임설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써봤습니다. 목류도원도. 중국에서 어느 날 이 중국에 사신이 왔는데 이 글씨를 보고 그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사람 글씨를 그렇게 잘 쓴다는데 내가 봤는데 그 사람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을 보내가지고 글씨를 쓰게 하니까 이 사람 글씨 아니다. 그 사람은 글씨에 힘이 있고 대번 다르다. 딱 보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왕자였던 이 안평대군하고 만나가지고 글씨를 한 점 얻어갔다고 중국 사진이.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도 이름이 있었던 굉장한 명필이었습니다. 자, 목류도원도 글씨가 굉장히 힘이 있고 이렇습니다. 세간하처 몽도원. 세상에 어느 곳에서 도원의 꿈을 꿀 수가 있는가? 세상 어디에서 도대체 도원의 꿈을 꿀 수가 있단 말이냐? 야복상관, 아까는 상간야복이라고 했죠. 야복상관, 이거는 이제 이 평상시에 옷을 입은 그냥 평인들의 옷을 입고 머리에 이 은자의 모자를 쓴 그 나에게 와서 읍하면서 저쪽으로 가면 도원이 있습니다. 알려줬던 상간야복을 한 그 은자의 모습이 아직도 완연하다. 내 모습에, 내 눈에 그대로 생생하다. 저하,
그림으로 그려놓다. 저자는 그리다 이런 뜻입니다. 저술하다. 책을 쓰다 할 때 저술이라죠. 저화하면은 그림을 그리다. 저화. 그림을 그려놓고 간래 보고 있으니 정말로 진짜로 포사 아주 멋진 일이구나.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정말 이거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앞에 완연하고 그 꿈속에 그게 눈에 그대로 아스라이 남아있다. 자다 천재. 자, 뭐뭐로부터 다 천재. 천년이 훨씬 지나서 제자는 이게 년을 뜻합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다 할 때 천년 이루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썼습니다. 언제 썼느냐? 이 제자는 당나라 현종 때 천보라고 하죠. 개원이라고 하고 개원의 치 천보. 개원하고 난 다음에 천보를 하는데 천보 3년에 이 현종이 자 지금까지는 년으로 썼대요. 1년 2년 했던 건 이제부터는 일제 2제 제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로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쭉 와가지고 연자도 1년 2년 그게 가장 많이 쓰이지만 천재 이루의 기회다 라고 할 때 제자도 연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다 천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 천년이니까 천년 훨씬 더 넘어서 계속해서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바란다 뭐를 전해지기를 상전 서로 전해져 가지고 후손에게 내리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그렇게 하기를 참 바란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후 3년 그림을 그리고 난 3년 후에 정월 이 정자입니다. 정월 일야 정월 어느 날에 정월 어느 날 밤에 제 취지정에서 취지는 대학에 보면은 나오죠. 경물취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경물취지 지식의 극한에 이른다. 진정한 지식의 본질을 꿰뚫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취지정에서 취지를 하는 그 정자 이름이죠. 그 장소 이름입니다. 제 취지정에서 피열 그 책을 펴놓고 그 그림하고 그때 썼던 이걸 이제 어느 날 밤에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이걸 펴놓고 이렇게 쭉 보면서 유작 썼다. 이 시를 한 편 썼다. 청지는 안평대군의 호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은 아까 찬문이 여러 개가 있다 했죠. 22명의 찬문이 있는데 그 중에 김종서의 찬문입니다. 김종서의 글인데 글씨가 굉장히 활달하죠. 그래서 절제 김종서, 호가 절제입니다. 김종서가 썼다 해가지고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도원입 농혼, 농혼기 도원. 이 도원에서 도원이 꿈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꿈의 영혼이 다시 도원으로 들어가니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뭐 1시간 반 가까이가 지난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김종서의 이 찬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목유도원도 안평대군의 목유도원도 발문에 대해서 그리고 안견의 목유도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다시 보는 한시와 고사성어로 읽는 역사와 철학 7월 강의를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